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해겔의 변증법 지문입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이 지문을 해설하기 전에 예비 수험생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기본을 먼저 쌓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문학은 문학처럼 개념이 많지는 않습니다. 논리전개 방식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그리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각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인식한 다음에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보다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글 한 편을 딱 두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문단의 관계를 좀 파악하고 그래서 글 전체의 구조를 보는 연습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글을 쭉 읽고 글의 중심 내용이나 핵심어를 찾는 연습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문제 푸는 양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지 점수 때문에 결과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실전 문제풀이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분 실전 문제 풀고 틀린 거 약점만 보완하면 되지만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그런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여러분들 충실하게 내가 독해하는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문제 유형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가 만약에 경기에 나갈 때 원래 뭐 하죠? 연습 많이 하죠. 기본 자세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체력 보완도 많이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실전에 나가야지 내가 연습한 것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체력도 약해요. 근데 실전에 나갔어요. 뭐 하겠어요? 다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도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본이 잘 쌓여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실전도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은 안 돼 있는데 실전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답답한 겁니다.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비 수험생들은 일정 기간을 딱 두고 내가 지문을 아주 꼼꼼하게 독해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좀 축적을 해서 지식을 좀 쌓으세요. 그 다음에 좀 실전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지문에 가 지문을 보면 이게 이제 문단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과 첫 번째 문단이 어떤 관계인지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충실히 수업을 듣든 아니면 혼자 연습을 하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전으로 가세요. 여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사람은 해겔입니다. 변증법은 이렇게 여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변증법,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해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주어죠. 변증법은 배등한 위상을 지닌 세범주의 병렬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알았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성으로 갖는 게 변증법이랍니다.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돼요. 얘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을 여기에 갖다 이해를 하면 얘하고 얘가 대립적이고 얘가 종합해서 통일되는 게 바로 변증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구조적 특징, 변증법의 성격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1문단 딱 읽고 나면 이게 변증법의 특성을 얘기하는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좋아.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 우리 논증 방식에 여러분들 뭐 기납 추론이라는 거 있고 연역 추론도 있고 변증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근데 뒤에 즉, 이 즉은 여러분들 앞뒤 같다는 의미를 알려주죠. 동격의 접속어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예를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즉 이념과 현실은 바로 논증 대상인데 이 논증 대상도 변증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로 돼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간단히 줄이면 이 세 개가 변증법으로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논증의 대상의 대표적인 게 세 개. 인간의 삶, 알았죠? 인간의 역사, 이런 게 논증의 대상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런 논증의 대상들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까지 보면 변증법의 특성, 그 다음에 변증법의 특성은 논증 방식인데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구나.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문단을 다 읽고 나면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변증법. 변증법은 대립적인 것을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구조적 특성. 그리고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 그 다음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이 말은 논증의 대상인 세상, 세계도 변증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중심 내용은 찾을 수 있겠는데 대상은 찾을 수 있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은 여러분 선생님 부탁인데 수업을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서 정리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연계교재에 작년도 그 연계교재에 변증법과 관련된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이 변증법을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자체를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좋다. 변증법은 정립, 반정립, 종합으로 되어 있다. 대조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논증 방식이면서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이 정도가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대상은 변증법. 그 다음에 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은 해겔은 미학도 철저하게 변증법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해요. 이 미학도 뭐겠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논증 대상이 미학이라면 이 미학조차도 변증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주어죠, 그죠?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예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을 추구하는데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절대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은 다 절대적 정신, 절대정신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술, 종교, 철학은 다 절대정신을 내용으로 하는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의 대상이 많습니다. 선생님,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아니 무슨 절대정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해겔이 과연 미학을 어떻게 즉 미학의 대상인 예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얘를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좋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데 절대 정신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데
형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정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는 각각 대응하는 짝이 되는 형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형식이 바로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직관은 주어진 걸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인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고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서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 바로 얘네들 각각의 형식이에요. 이 각각의 형식에 따라서 절대정신의 종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절대정신에는 세 가지 형태,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하는데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됩니다.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됩니다. 이건 변증법적으로 이제 예술을 이해한 겁니다. 변증법적으로 예술을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겔이 미학의 대상인 대상인 예술을 변증법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 해겔이 본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바로 뭐에 직관하는 절대 정신,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1문단에서 변증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해겔이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예술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일단 객관성, 예술은 외면성을 가졌네. 근데 이걸 좀 알면 돼요. 아, 절대적 직관의 절대 정신을 가진 예술은 바로 뭐를 가졌다? 외면성과 그 다음에 객관성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얘입니다.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술의 직관성, 그 다음에 종교의 주관성이 결합해서 나중에 철학으로 통일되는구나. 이게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예술을 바라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1문단과 2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읽을 때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면 이거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다 기억해서 문제를 한 번에 여러분들 풀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 이 문단의 중심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비교도 편한 겁니다. 그래서 3문단에 가면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서 아까 있었죠. 내용 인식 수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소리지?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잡아요. 여기서 대상이 일단 예술입니다.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는데 이 세 가지 형태 간의 단계적인 등급이 좀 있대요. 즉 인식의 수준 차이가 좀 있대요. 그래서 예술은 초보적인 단계, 종교는 성장의 단계, 철학은 완숙의 단계, 절대정신인데 이에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의 순으로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의 최고의 지성은 철학입니다. 예술은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성이 미발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술은 일단은 절대정신의 초보 단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걸 다 읽고 나면 3문단에 딱 가면 해겔이 본 예술은 일단 절대정신의 무슨 단계다? 초보 단계구나.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 다 읽고 나면 해겔이 과연 예술을 변증법적으로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이거 초보 단계, 이거 성장 단계, 이거 완숙 단계래요. 그래서 철학이 절대정신의 가장 최고봉이다. 그럼 예술은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술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미개할 때 그때에나 한정된 절대정신이다 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럼 이 가지문을 다 읽고 나면 해겔은 변증법을 가지고 미학의 대상인 예술을 초보 단계라고 평가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좀.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실전 연습을 좀 늘려나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실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비교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지문을 보겠습니다. 나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증법의 매력은요, 이게 주어죠. 그래서 문학이나 비문학 읽을 때 여러분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종합에 있습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인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인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장은 다 부정문은 필요 없습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인 규정을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높아지는 최상의 범주가 원래 종합입니다. 여기까지 대상은 변증법에서 말하는 종합이 과연 뭐냐? 종합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종합이지 한 가지의 속성이 소멸돼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가 변증법의 매력이랍니다. 근데 뒤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에 있습니다. 종합에.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좋다 갈고 닦는 것이 바로 그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변증법의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멋은 이거 아니에요. 원래 정립, 반정립, 종합. 그래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을 이루는 게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이게 변증법의 매력 아닙니까? 근데 뒤에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정확하게 완수, 평가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완결되지 못했어요. 미학에 관한 한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 이건 아까 가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의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잘못됐다.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가에서 분명히 헤겔은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예술을 초보 단계라고 평가했는데 이 변증법의 매력은 원래 종합에 있는데 헤겔이 미학을 이렇게 평가한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변증법의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은 구성은 변증법의 구성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외면성은 아까 예술의 특성이죠.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종교죠.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을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또 똑같이 말합니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지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에서는 사라져버렸다. 이건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문단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죠.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입니다. 근데 헤겔은 미학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정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합이 되려면 원래 두 대립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되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술의 객관성이나 외면성은 완전히 사라진 종합이라는 거죠. 이건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걸 딱 보면 나문단은 결국 가문단의 헤겔의 미학에 대한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글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장, 이 문장.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종합으로 가면서 사라진 건 진정한 종합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가에서 말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평가와 나에서 말하는 미학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네요. 알았죠? 그 밑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다시 객관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 즉 예술의 객관성이나 외면성이 사라지면 안 된다. 철학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다시
예술의 외면성이나 객관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발전이고 그게 올바른 종합이란 소리입니다. 원래 변증법이라는 게 여러분 정반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서로 반대되는 견해가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또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견해가 나오면 거기에서 또 조화를 이루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변증법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해겔의 미학을 바라볼 때는 정,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합, 종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없어진 종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종합이 아니다가 핵심입니다. 원래 자, 이 나의 필자는 정과 반이 조화를 이루어서 합이 됐으면 알았죠? 여기에 있는 속성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지면 안 된다. 그건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인데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도 사유라는 지성에 의한 절대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술의 외면성, 객관성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결국 뭐라고 돼 있죠? 방법, 변증법과 철학 체계 간에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쉽다. 그래서 결국 나의 필자는 해겔이 미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죠.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문을 읽고 나면 정리하면 뭐죠?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하는 것이다. 변증법은 논증 방식이며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근데 해겔은 변증법 체계 안에서 예술을 설명했는데 예술을 좀 초보적인 단계의 절대정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근데 나의 필자는 야 원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 아니냐? 종합에서 제대로 되려면 앞에 있는 것들 즉 예술의 외면성, 객관성이 사라지면 안 된다. 종합에서 너는 진정한 종합을 이루지 못했다. 예술도 분명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변증법을 가지고 미학을 평가한 건 잘못된 평가입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도 알고 각 글의 중심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이제 와서 비교하면 되는 건데 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문제풀이만 반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수능에서 진짜 어려운 문학이나 비문학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가 지문을 독해해서 이해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 그래 내 이해돼. 혼자서 읽으면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1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혼자서 문제 풀고 약점 보완해도 되지만 내가 1등급이 아닌 한 수업을 들어서 자꾸 지식을 쌓으세요. 어휘도 좀 쌓고 글도 경험 좀 하고 이런 구조도 있고 이런 구조도 있구나를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지문 이해 다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가에서는 변증법의 특성을 소개하고 해겔이 미학을 변증법 체계 안에서 설명했는데 미학을 좀 낮게 평가했다가 핵심입니다. 나지문에서는 원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인데 해겔은 미학에 대한 평가만은 진정한 종합을 이루지 못했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가와나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글 구조를 볼 줄 알면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게 2번을 오답한 학생들이 좀 많죠. 그럼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을 읽고 구조를 이해한 경험이 좀 있어야지 이걸 맞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험을 쌓아. 기본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 뭐죠? 변증법입니다. 그걸 기반해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1번이네요. 그죠? 근데 결국 가도 변증법을 가지고 예술에 대해서 초보 단계. 근데 나도 변증법을 가지고 예술은
초보 단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래요. 근데 이게 가원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해결의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변증법을 누구는 긍정, 누구는 부정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변증법을 긍정합니다. 근데 해결은 변증법을 가지고 미학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그럼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없어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 없어요. 그죠? 가는 특정한 철학적 통시적인 변화가 통시적인 건 여러분 우리가 수험생이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시대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다룰 때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도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면 그게 통시적 설명이죠. 그걸 통시적 변화 과정을 적용했다? 없습니다. 틀렸죠. 그럼 답은 이제 정확히 1번이다. 이건 이제 글 전체 구조를 볼 줄 아는 학생들은 이제 한 번에 맞출 수 있고요. 수능에서 대체로 이 구조 문제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3등급 정도도 이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가에서 할 수 있는 해결. 그거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는 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해결의 생각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해결은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을 초보 단계라고 평가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밑에 해결에서 예술, 종교, 철학 간의 인식의 내용의 동일성, 즉 다 절대정신이 있어요. 근데 인식 형식이 같아야 달라요. 인식 형식이 뭐가 다르죠? 직관이 있고 표상이 있고 사유가 있죠. 근데 예술은 어디에 해당한다? 직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게 얘입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의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다. 이 말은 결국 세계나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논증의 대상도 결국 변증법적으로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고 지성의 세 가지 형식 때문에 종류가 나눠진 겁니다. 절대정신은 여러분들 다를 수 없습니다. 절대정신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절대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건 동일한데 이 형식에 따라서 절대정신을 세 가지 직관적인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이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세 가지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성이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하나의 절대정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절대정신. 근데 이 세 가지 형식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비교해서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를 해서 맞춰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최고라고 평가한 게 바로 해결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자, 아까 분명히 이런 단어가 좀 있었죠. 이건 여러분 문제 풀다가 답 찾기가 어려우면 가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냥. 직관은 뭐 감각적인 거, 표상은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고, 알았죠? 사유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 타양의 밤하늘을 보는 건 직관이죠. 같은 곳에서 떠올리는 건 표상입니다. 상기하는 것,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표상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표상입니다. 다 판타지 영화 장면을 떠올리는 것도 상상이죠. 표상입니다.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거는 직관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상상하는 것은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은 사유입니다.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다. 이거는 뭐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죠.
새로운 개념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이다. 기획 자체가 직관이 될 수 없습니다. 직관은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머릿속에 직관한다, 그려본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표상에 좀 가까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게 되는 게 맞죠. 그죠? 뭐 해설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얘는 직관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에 해당합니까? 뭐 작품을 창작한다, 기획한다. 그러면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표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내가 지문을 읽고 한 번에 풀기 어려우면 가서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직관이 감각이고 표상이 상상이고 그 다음에 사유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걸 꼭 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은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 정립, 반정립, 그 다음에 종합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예술,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철학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변증법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분명히 해겔은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예술을 초보 단계로. 변증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해겔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겔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는 당연히 뭐 하겠어? 비판하겠죠. 얘를 비판해야 됩니다. 얘를. 하지만 일단 얘는 변증법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기역과 니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의 범주는 대립. 정립과 반정립, 예술과 종교는 대립적이고 기역과 니은 모두 두 번째,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상의 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범주 간에는 됐죠? 그럼 결국 정립과 반정립 얘네 둘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통일되고 조화를 돼서 결국 상향성으로 가는 게 변증법의 구조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해겔이 미학을 볼 때도 여러분 예술과 종교가 조화를 이루어서 철학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최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문제가 될 게 없는 선택지예요. 둘의 공통점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근데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여기입니다. 이 니은에서는 범주 간의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가 이 사람의 관점입니다. 아니죠. 해겔은 이게 이쪽으로 가면 변증법은 이게 점점점 발전하고 얘네들이 소멸되면 안 되는데 결국 이렇게 볼 때는 예술의 본질은 사라지고 철학만이 남는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보면 범주 간의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해겔은 사라진다고 봤지요. 그래서 이 나의 관점으로 비판한다면 강해진다고 비판하면 안 되고 사라진다고 비판해야 됩니다. 해겔이 이렇게 말할 때 예술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잖아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의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 예술의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고 사라져버렸다가 나의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해겔을 비판한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됐죠?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요 기역입니다. 요 기역에서는 변증법입니다. 세 번째 범주,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 조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변증법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종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얘입니다. 기역에서 범주 간의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건 뭐 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이죠. 얘네들은. 그리고 이 둘은 가와 나의 해겔과 나의 글쓴이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강해진다는 잘못된 거예요. 이 해겔은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니은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글쓴이가 해겔을 비판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정확히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점짜리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풀다 보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생각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해겔이 이렇게 말했대요. 문제를 보면 보기와 해겔,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는 가상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미학에 대해서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해겔은 미학은 초보 단계야. 근데 분명히 나의 필적 그렇지 않아. 철학보다 더 높은 단계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게테와 실로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있어요. 해겔이 말한 겁니다, 지금.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켰대. 오, 해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겔은 분명히 가지문에서 예술은 초보 단계라고 했어요. 이렇게 평가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중에 인생의 완숙기가 되니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어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 여기서의 예술에 대한 태도하고 여기서의 예술에 대한 태도는 해결이 잘못된 겁니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도 미성숙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성숙하니까 예술미로 승화시키기도 해. 그럼 전이 나의 글쓴이는 뭐라고 해겔한테 얘기해야 돼요? 반마, 이럴 수 있는데 왜 너 그렇게 말했어, 자식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방금 네가 말했잖아.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은 뭐죠? 변증법이야. 변증법하고 연결하면 그래서 땡땡땡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나의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이제 나의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술은 절대 종합에서 예술의 본질이 사라지면 안 돼. 종합된 이후에도 충분히 예술은 재객관화될 수 있어. 예술로 승화할 수 있어, 임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립적인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적으로는 그 범주를 중화시켰다는 건 이건 나의 글쓴이의 전해가 아니고 나의 글쓴이가 해겔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론에서는 외면성, 예술의 외면성에 대항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절대정신이 될 수도 있잖아. 쉽게 말하면 외면성과 짝을 이루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 쉽게 말하면 예술미로 승화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외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국 내면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얘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예술이. 예술이 원래 반정립이 아니죠. 정립 단계죠. 정립, 반정립, 종합. 여기가 예술 아닙니까? 그럼 이게 틀렸네요. 그죠?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로 나타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죠.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어. 이게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될 수 없죠.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예술의 절대정신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철학보다 더 수준 높은 예술미를 표현할 수 있다. 철학과 같이 사유의 절대정신을 가질 수 있다. 무시하지 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요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객관성을 그대로 가지고 주관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객관성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건 해겔의 입장이지.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아닙니다. 나의 글쓴이는 해겔을 비판한 이유가 이런 객관성이 사라지고 주관성만 지니기 때문에 진정한 종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잘못됩니다. 사라진다. 객관성도 유지하면서 그대로 주관성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론에서는 외면성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도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을 가질 수 있어가 나의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진짜 실전에서 완벽하게 다 맞추려면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도 경험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내가
독해한 경험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푸는 게 더 급하니까, 점수 올리는 게 급하니까 이해가 덜 되더라도 맞히는 쪽에 너무 예민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절대 시간도 줄일 수 없고 성적도 올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제 8번. 9번 문제는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지하다, 물건을 가지다, 포착하다, 알아차리다, 귀결되어도 결론에 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끝내다가 바로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죠. 간주하다, 여기다, 결성되다, 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가 다 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지문하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하고 마지막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문을 조금 빨리 읽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8번 문제나 7번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이해를 좀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실전에서는 내가 실수하지 말고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해를 더 해보고 안 되면 비교도 해봤다.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실전에서는 찍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안 보고 지문을 최대한 더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히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해설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한 건 잊으면 안 됩니다. 국어 공부도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는 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문학 중에 고전문학이 자신 없으면 고전문학 강의를 듣든가 문제집을 하나 사서 고전문학 작품을 경험해서 어휘를 좀 어느 정도 익히면서 고전문학의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실전을 좀 하시고, 비문학이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과학기술 지문이라든지 경제 지문들을 충분히 내가 천천히 읽고 꼼꼼하게 읽어서 독해를 해서 이해한 경험을 가지고 실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이 여러분들 실전을 하면서 나는 국어 머리가 아닌가 봐, 이런 실망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